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근육질 몸매. 그들은 혹독한 운동을 통해 몸짱 스타라는 타이틀을 얻는다. 이 남자 배우 역시 혹독한 트레이닝 끝에 체지방 3%의 몸을 만들어 화제가 되었고, 한 여자 연예인은 체지방 17%, 완벽 몸매 사진을 SNS에 올려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요즘 몸짱의 조건은 얼마나 체지방이 적게 나가느냐다. 체지방이 적으면 적을수록 몸짱 대접을 받는 시대가 온 것. 과연 체지방은 우리 몸에서 없애버려야만 하는 나쁜 것일까? 너도 나도 체지방을 줄이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지금, 체지방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본다. 체지방을 없애고 싶은 건 비단 연예인들뿐만이 아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 역시 최고의 화두는 바로 체지방 감소. 건강해 보이는 몸이지만 그들이 운동에 이렇게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이유는 따로 있다. 체지방을 좀 더 줄이고 싶어서다. 오케이, 잘하네. 보디빌더 경력 26년 차인 트레이너 아놀드 홍. 43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지금도 트레이너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평생 닭가슴살에 저염식을 먹으며 몸매를 유지해왔다. 다른 몸짱 스타들처럼 그 역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바로 체지방률이다. 체지방의 증가와 감소에 따라 몸의 라인이 달라진다는 것. 제가 체지방이 예를 들어서 3%대 이하면 사람들이 와, 조각이다, 장난 아니다. 그 다음에 5%대에서 한 7%대는 와, 몸 되게 좋다. 그리고 10%가 넘어가면 와, 등치 장난 아니네. 이렇게 표현이 달라요. 그만큼 체지방의 양에 따라서 몸의 모양이 달라 보인다는 거죠. 트레이너인 그에게 체지방 없는 근육질의 몸은 능력이자 경쟁력이다. 그런 그의 체지방은 얼마일까? 키 187cm에 몸무게 95kg인 그의 근육량은 51.2kg. 정상치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체지방량은 6.7kg으로 7.1%에 해당돼 역시 정상치보다 훨씬 적은 수치다. 매일매일 체지방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에게 체지방은 어떤 의미일까? 저한테 체지방은 자존심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올해 43살 먹은 트레이너잖아요. 그러면 제가 20대, 30대 트레이너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체지방이 적은 멋진 몸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친구들이 저를 무시 못하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저보다 몸이 안 좋은 트레이너가 대한민국에 더 많을 겁니다. 저보다 몸 좋은 트레이너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전문 트레이너가 아닌 일반인들이 체지방 감소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뭘까? 아놀드 홍은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라고 얘기한다. 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좋은 옷을 입으면 과연 며칠이 행복할까? 좋은 차를 사면 과연 몇 년이 행복할까? 그리고 좋은 집에 살면 몇십 년이 행복할까? 좋은 몸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 행복하지 않을까? 결론은 몸이라는 거는 연예인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구나 갖고 싶은 욕망? 갖고 싶지만 쉽게 가질 수 없는, 왜?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니까요. 네.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조금 더 갈게요. 오케이, 그렇지. 나 움직이고, 그렇지. 네, 좋아. 그래, 오케이. 몇 년 전 개봉돼 화제를 모았던 영화 한 편. 뚱뚱한 여자가 의학의 힘을 빌려 늘씬한 미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스토리다. 날씬해지고 싶은 욕망은 일반 시민들이라고 다르지 않다. 특히 노출이 많아지는 여름이 되면 그 욕망은 극에 달한다. 전국의 해수욕장은 숨겨왔던 몸매를 뽐내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어하는 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망이다. 그만큼 체지방 감소는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다. 조금 빼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체지방 수치 때문에요. 최근에 인바디 한 거에서 체지방이 좀 나와서 네, 그것 때문에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인체를 노출을 시켜야 되는 의상이 많은데 제가 그 의상을 입었을 때 예쁜 몸매가 되기 위해서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지방에 대한 오해는 여기서 비롯된다. 마른 사람은 체지방도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것이다. 여기 3명의 젊은이가 있다. 모두 평균 키와 몸무게를 갖고 있는 날씬한 몸매의 20대들이다. 체지방 측정 검사하실 거고요. 네. 시계 풀러주시고 네. 신발이랑 양말 벗고 기계 위에 올라오시면 돼요. 네. 과연 이들의 체지방은 얼마나 될까? 날씬한 만큼 체지방도 과연 적을까? 직접 체지방을 측정해봤다. 손잡이나 엄지손가락 작게 잡으시고요. 팔 내리시고 양옆으로 살짝만 벌려주세요. 먼저 키 180cm에 몸무게 65kg인 김동훈 씨. 움직이지 마시고요. 평소 운동을 좋아하는 그는 겉으로 봐도 탄탄한 체격의 소유자다. 과연 그의 체지방률은 얼마나 될까? 체지방 측정하실 거고요. 신발 벗고 기계 위에 올라가 주시면 되고요. 올해 21살의 김수정 씨. 통통하지도 마르지도 않은 딱 보기 좋은 몸매의 그녀의 체지방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 마지막으로 역시 날씬해 보이는 강희연 씨까지 3명의 체지방률 측정이 모두 끝났다. 이들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예, 김동훈님의 경우는 키가 180에 65kg입니다. 보면 체지방은 딱 적절한 수준에 있는데 근육이 좀 적어요. 예, 그래서 체지방률은 16.7%. 김동훈 씨의 경우 체지방률은 16.7%로 일반 남성의 체지방률이 10%에서 20% 사이인 것을 감안하면 평균 수치에 속한다. 다만 근육량이 10% 정도 부족한 것으로 이제 나타났다. 하체 근육량은 괜찮은데 이제 상체 근육량이 좀 부족한 그런 패턴을 보이고 비만도나 복부 비만도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딱 좋으시고요. 반면에 우리 김수정님, 네. 예, 김수정님의 경우는 지금 키가 163에 네. 그 40. 키 163cm에 몸무게 49kg의 김수정 씨의 경우 체지방률 17%로 다소 부족한 패턴을 보였다. 오히려 이제 근육량은 약간 부족한 패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성의 경우 건강한 체지방률을 보통 여성의 체지방률이 20에서 25%인 것을 감안한다면 체지방률을 3% 이상 늘려야 한다. 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성의 경우 체지방이 너무 적을 여성의 경우 체지방률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월경중이나 골밀도에 영향을 미쳐서 오히려 건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체중이 조금 늘었으면 좋겠다. 비만도상으로 오히려 마른 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강희연님은 뭐 키도 크고 얼굴 봐선 전혀 비만하고 거리가 키 168cm에 57kg의 강희연 씨. 표준 체중에 속하지만 문제는 근육량과 체지방의 불균형에 있었다. 그런데 근육이 아예 없어요. 지금 키의 여성의 표준에 비하면 70%밖에 근육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근육이 다 적은데 특히 몸통 부위의 복근이라든지 이런 근육이 거의 없고요. 팔다리 근육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키 체중으로 감안할 땐 오히려 마른 몸에 가까운 체중인데도 불구하고 근육이 워낙 적으니까 체지방은 22kg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9kg 정도가 없어야 될 체지방이 있는 거니까 강희연 씨의 체지방률은 39.1%. 보통 여성의 표준치인 20에서 25%보다 약 14% 이상 높다. 복근이 약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특히 문제는 복근의 근육량이 적다는 것. 이렇게 되면 배에 가스가 차는 일이 잦고 음식을 조금만 많이 먹어도
몸으로 흡수되지 않고 바로 배출이 된다. 그래서 제가 볼 장기를 때는 눌러주는 근육이 없기 때문이다. 님이 체중 조절을 하는 거는 단순히 체중을 56에서 뭐 50 밑으로 내려간다 이게 아니고 체지방은 줄이고 근육은 늘려야 실제 더 날씬한 몸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실 키와 체중으로 감안할 때는 전혀 비만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체중이 적게 나가는 이유는 몸의 근육량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절대 체중은 많이 안 나가지만 체지방 양은 그 체격의 표준인 13kg보다 훨씬 많은 22kg이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근육이 적어서 무게가 덜 나가는 거지 체지방은 과다한 비만에 해당됐던 것입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된 세 젊은이들.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던 체지방에 대한 진실과 마주한 소감은 어떨까? 제가 패스트푸드를 좋아해서 체지방이 어느 정도 많이 나올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나와서 좀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제가 근력도 많이 떨어지고 체지방도 많이 나와서 일단 근력 운동을 많이 해서 체지방이랑 근력을 둘 다 정상으로 만들어 놓고 싶습니다. 상담 전에는 체지방이 적게 나온 것에 대해서 좀 마냥 기뻐했었는데 상담을 하고 나서 체지방이 적은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듣고 체지방률을 좀 높여서 건강을 좋게 유지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보니까 그 체지방량에 비해서 이 근육량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근육량을 좀 키우는 그 운동을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체지방이란 무엇이고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체지방이란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존재하는 지방을 말한다. 체지방률이란 자기 몸무게에 대한 지방의 비율이다. 체지방은 피부를 감싸고 있는 피하지방과 장기를 감싸고 있는 내장지방으로 나뉘는데 그 역할은 실로 다양하다. 피하지방은 우리 몸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단열재 역할을 해준다. 따라서 체온 조절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피하지방이 적절히 있어야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출혈이나 내장의 손상을 막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체지방은 엄청난 에너지원이에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음식이 부족하거나 금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체지방에 있는 에너지들이 우리 몸을 기본적으로 생존할 수 있게 역할을 해주는 에너지원을 공급돼서 해주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방은 굉장히 소중하지요. 또 인류가 진화되어 오는 과정에서 이 체지방은 인류의 생존을 지켜줬던 큰 하나의 도구였죠.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그것들은 몸 안에서 분해돼 지방 대사물로 변한다. 이 지방 대사물은 혈관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작은 형태로 잘게 부서지게 된다. 일부는 유리지방산의 형태로, 일부는 단백질 형태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방세포로 들어와 저장이 되는 것이다. 우리 몸에는 약 200종류 정도의 세포가 있다. 그중 하나가 지방세포다. 지방세포는 지방 대사물을 축적하게 되면 풍선과 같이 커지는 특성이 있다. 반대로 지방 대사물이 없어지면 다시 작아진다. 이 지방세포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크기가 매우 자유롭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부피로 계산을 하면 뭐 5배에서 10배까지도 늘어날 수가 있고 일종의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고무풍선에 자주 비유하기도 합니다. 즉 에너지 저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복주머니처럼 그 에너지원이 되는 현금을 복주머니에 집어넣는 현상과 비슷하게 에너지원이 많을 때는 이 복주머니가 커지고 고무풍선이 늘어나고 그 에너지를 쓰거나 공급이 안 될 때는 복주머니가 점점 줄어드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지방 조직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일이다. 잉여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주는 에너지 저장고. 한마디로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이외에도 지방 조직의 새로운 기능이 최근 들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밝혀지기 시작한 사실은 그런 에너지 저장고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 호르몬을 생산하고 분비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내분비 기관이라는 것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내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음식물을 섭취하고 소비하고 또 그것에 필요한 합당한 면역 반응을 이루어 나가는데 지방 조직의 새로운 기능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몸에는 약 50조 개의 지방 세포와 조직이 있다. 지방 조직이 분포하고 있는 위치를 보면 피부 밑에 있는 피하 지방 조직과 장기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내장 지방 조직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지방 대사물들은 폐, 혈관, 골수에도 축적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심장이나 신장 근처에도 축적될 수 있다. 이 지방 조직과 지방 세포가 정상인보다 많으면 비만이 되는 것이다. 정상인의 지방 세포는 대략 300억 개라고 한다. 하지만 비만인의 지방 세포는 이에 3배 이상인 1000억 개가 넘는다. 비만이라는 것은 몸 안에 이제 체지방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쌓여 있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한 정의를 말씀드리면은 체지방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내장 지방, 복부 쪽에 많이 몰려 있거나 우리 몸의 근육이나 간에 많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비만으로 정의합니다. 문제는 지방세포의 수명이 10년 정도라는 것이다. 한번 지방세포가 만들어지면 우리 몸에서 10년 동안 활동을 한다. 이렇게 각자가 필요로 하는 지방세포 수는 20대 초반에 결정이 된다. 그리고 그 수는 평생을 따라다닌다. 바로 이런 지방세포의 특성 때문에 비만의 치료가 어려운 것이다. 문제는 그런 비만이 단순히 외형적으로 뭐 덩치가 커지고 지방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대사성 질환하고 매우 높은 연관도를 지니게 됩니다. 뭐 고혈압이나 고혈당 또는 고콜레스테롤증 또는 고지혈증이나 복부 비만을 포함하는 이런 대사성 질환과 비만이 매우 밀접한 연관들이 있는데 단순히 지방 조직을 제거할 수만이 없다라는 게 어떤 비만 치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 비만 인구는 10억 명. 또한 비만 전 단계인 과체중 인구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세계는 그야말로 비만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비만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비만을 측정하는 손쉬운 방법이 있다. 바로 체질량 지수, BMI다. 체질량 지수란 몸무게를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만약 신장이 175cm에 체중 70kg인 남성이라면 70을 1.7의 제곱으로 나누면 된다. 체지방 측정기가 없을 때 비만인지 아닌지를 간단하게 예측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보통 체질량 지수가 18.5 이하이면 저체중, 25까지는 건강체중, 25에서 30은 과체중, 30에서 39 정도는 비만, 40 이상이면 고도 비만으로 본다. 이처럼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체지방. 마를수록 체지방이 적다는, 살이 찔수록 체지방이 많다는 오해가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 그만큼 내 몸 안의 체지방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최근 체지방 감소의 열풍을 반영하듯 헬스클럽이나 병원,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어렵지 않게 체지방 측정기를 접할 수 있는데 건강하고 날씬한 몸에 대한 욕구가 체지방 분석 기술을 정교하고 빠르게 발달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체내의 지방을 측정하는 원리는 무엇일까? 체지방 측정기라는 것은 BIA라는 생체전기 저항법을 가지고 인체의 미세한 재료를 흘려서 인체에서 발생되는 임피던스, 즉 그 저항값을 이용해서 근육이나 체지방 등을 갖다가 구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인체에 미세한 전류 신호를 보낼 때 전기는 전도성이 높은 수분을 따라 흐르는데 이는 전도성이 높은 근육과 수분 그리고 전도성이 낮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체의 정기적인 특성과 저항값의 비율을 이용한 방법이다. 인체를 원통의 전도체라고 가정하고 몸통과 양팔, 양다리 5개의 원통 저항값의 합으로 체수 분량과 체지방량을 산출한다. 체중을 측정합니다. 이런 원리를 기반으로 한 체지방 측정 기술은 시간이 갈수록 더 정확하고 세분화되고 있다. 사람들의 행동과 습관에 따라 건강의 요인이 좌우되고 그 중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 체지방. 이런 부분을 고려해 신체 부위별로 체지방을 측정하고 처방까지 내려주는 응용 기술이 개발됐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체지방을 비롯한 부위별 비만과 신체 상하 좌우 발달 측정이 1분 이내에 가능하다. 기존 2개의 전극을 4개로 늘려 접촉점을 낮추고 정확도를 높였다. 인체에 전류를 가하는 전류 전극과 저항값을 측정하는 전압 전극을 분리시켜 동일한 전극에서 발생하는 저항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이다. 측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팔, 다리, 몸 등 신체 부위별 체지방을 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측정이 끝나면 현재 상태에 대한 체성분 분석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체지방 측정기에 연동된 프로그램으로 지난 측정의 결과와 비교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도 가능하다. 건강관리의 내비게이션 체지방 측정기. 그 기술을 통해 건강관리의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 과도한 에너지 섭취는 지방 조직과 세포를 증가시키고 지질을 증가시킨다. 또 지방 조직의 과포화는 각종 대사 질환을 야기시킨다. 뇌졸중, 당뇨병, 심장병, 간질환, 대장암, 관절염까지 한마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긴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다. 대사성 질환 중에서도 김재범 교수는 제2형 당뇨병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한다. 당뇨병은 크게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임신성 당뇨병으로 나눌 수 있다. 90%가 넘는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들은 제2형 당뇨병 환자다. 주로 성인에게 발견되는데 처음에 당뇨병을 자각하거나 인식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체내에서 인슐린의 반응이 적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슐린을 자꾸 만들어내서 감춰놓고 있기 때문이다. 비만과 이제 당뇨와의 관계에 있어서 비만인 사람들이 모두 다 당뇨병에 걸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형 당뇨병인 사람들, 특히 이제 서양인의 경우 제2형 당뇨병에 걸린 성인들을 보게 되면 약 60-70% 이상이 비만인 사람들, 즉 자기 몸에서 지방 조직의 양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비만이 당뇨의 원인이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비만이 당뇨병을 야기하는 매우 높은 위험 인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궁금증이 생긴다. 이런 지방 조직은 과연 없애버려야만 하는 나쁜 것일까? 한 가지 실험 결과가 이에 대한 해답을 알려준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방을 완전히 제거한 쥐와 정상 쥐에게 똑같이 사료를 먹였다. 그 결과 지방을 완전히 제거한 쥐의 지방간이 심해지더니 배가 부풀어 올랐다. 지방 조직이 없는 쥐의 혈당량과 혈중 인슐린 수준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고지혈증과 당뇨 현상을 보였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지방 조직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란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지방 조직을 제거한 쥐에게 다시 지방 조직을 이식했다. 그 결과 지방을 이식받은 쥐의 혈중 포도당 농도와 혈중 지방 대사물의 농도가 다시 정상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결국 지방이 너무 많아도 지방이 없어도 당뇨와 지방간을 똑같이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련의 실험들이 의미하는 바는 체내에 적절한 은행이 있어줘야 지방 대사물이 은행으로 들어가서 복주머니 안에 쌓이게 되는데
이것이 은행이 없게 되면 소위 부적절한 곳에 돈이 쌓이게 되는 거죠. 지방 조직이 아닌 곳에 지방 대사물이 축적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이나 또는 신장 또는 그 췌장에 쌓이게 되면 이 고유의 심장, 신장 또는 췌장 또는 간 등의 고유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사성 질환을 야기하게 되는 문제를 밝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 체지방이라고 해서 다 몸에 해로운 것은 아니다.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을 구분해야 한다.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은 우리 몸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의 권혁태 교수. 그는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의 비율과 대사증후군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했다. 권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피하지방에 비해 내장지방의 비율이 높은 사람들이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초록색이 다 지방인데요. 전체적인 지방이 한 57,000 정도로 굉장히 많은 편인 거에 비해서 이제 요 안에 있는 지방들이 내장 지방이거든요. 내장 지방은 한 14,000 정도로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거에 비해서 내장 지방이 적은 편에 속하는 분이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반대로 전체 지방은 한 33,000인데 내장 지방이 17,000으로 반 이상의 내장 지방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겉보기에는 그렇게 뚱뚱해 보이지 않지만 내장 지방이 훨씬 많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겉에서 봐도 정말 어마어마한 덩치이신 분이거든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내장 지방은 적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검사해 보면 굉장히 뚱뚱한데 의외로 뭐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다 괜찮은 경우가 많고요. 이런 분들은 겉보기엔 큰 문제 없어 보이지만 검사해 보면 뭐 지방간도 있고, 뭐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이런 대사증후군 같은 게 있는 경우가 훨씬 많죠. 전체 지방은 많지만 내장 지방이 적은 사람보다는 전체 지방은 적지만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얘기다. 그만큼 내장 지방은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체지방을 줄이는 데 있어 복부 지방은 많이 빼면 뺄수록 피하 지방은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지방이라고 어쨌든 다 나쁘지 않다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특히 젊은 여자분들은 지방이라면 그냥 몸서리 치시고 어떻게든 막 빼려고 애 많이 쓰시는데, 사실은 허벅지에 있는 지방들 또 뭐 이렇게 엉덩이 쪽, 팔뚝 이런 지방들은 일반적으로 약간의 보호 효과가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요. 단지 그냥 드러나는 외모 때문에 그런 지방 줄이려고 너무 노력하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건강의 밸런스 생각하시면서 체형 관리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내장 지방이 잘 쌓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살이 찌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체지방은 체중 뒤에 숨은 몸속 지방 조직을 말한다. 체지방률이 높으면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 수치도 덩달아 높아진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될까? 전북대병원 기능성 식품 임상지원센터. 일반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기능성 식품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곳이다. 또 그 효능에 대해서 단계별로 인증을 하는 임상시험을 실시하기도 한다. 센터는 2009년 20대 성인 32명을 대상으로 비빔밥과 김밥, 햄버거, 돈가스를 먹이고 나서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측정했다. 중성지방이란 콜레스테롤과 함께 체내에 있는 지방의 일종으로 혈중 수치가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진다. 결과는 한식의 승. 실험 결과 한식의 중성지방 수치는 서양식보다 최고 4분의 1, 건강군은 7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혈당을 올리거나 하는 것은 한식이나 양식 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슐린을 분비시키는 정도에 있어서는 한식군에 비해서 양식군이 더 많았고요. 특히 중성지방을 올리는 것에 있어서도 역시 한식군에 비해서 양식군, 즉 햄버거나 돈가스가 훨씬 더 중성지방을 많이 올리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이들한테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였을 때는 결국은 아이들의 비만이 원인이 되고 특히 복부 비만의 원인이 되는 중성지방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흔히 흰쌀밥이 비만과 당뇨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는 인식이 높았었다. 하지만 쌀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이라는 실험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한식이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우리가 실제로 쌀을 도정해서 먹기 시작한 것은 그 일제시대입니다. 그 전에 우리 선조들은 쌀을 거의 현미,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미식으로 드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쌀에서는 지방이나 단백질, 무기질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도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쌀에 정말 중요한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 버리고요. 쌀의 영양소를 100으로 본다면 95%의 영양소는 빠져나가고 5%의 탄수화물만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쌀이 살을 찌게 하는 게 아니고 쌀을 먹는 방법 때문에 살이 찌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는 현미를 만약에 우리가 한식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용을 한다면 이 쌀로 인해서 살이 찐다는 그런 오해도 불식시킬 수 있겠고요. 지난해 대한민국 다이어트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채식. 유명 연예인들의 잇따른 채식 선언과 함께 채식이 다이어트는 물론 장수의 비결로 떠오르면서 이제 채식은 일반인들에게도 결코 낯선 단어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채식 열풍과는 사뭇 다른 통계가 발표됐다. 바로 한국인의 고기 섭취량에 관한 것이었다. 1인당 고기 소비량은 해마다 늘어 2009년 36.8kg에서 지난해 43.7kg으로 4년 만에 22%가량 늘었다. 1970년 1인당 5.2kg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40년 동안 8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종류별로는 돼지고기 소비량이 가장 많았고 닭고기, 쇠고기 순이었다. 과도한 육류 섭취에는 분명 문제가 따른다. 고기 중에서도 특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쇠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와 이를 가공한 소시지, 베이컨 등은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각종 암과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렇다고 고기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고기는 근육 생성과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을 많이 함유한 음식으로 전혀 먹지 않아도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 결국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아닌 적정 섭취량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트레이너나 몸짱 연예인의 몸처럼 체지방률이 낮은 근육질 몸매가 되려면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해야 한다. 단백질은 근섬유를 성장시키는 재료가 되기 때문이다. 근육을 만들 때 중량 운동을 하면 근조직이 미세하게 손상되는데 이때 단백질은 손상된 근육을 원래대로 돌려줄 뿐만 아니라 성장을 촉진시킨다. 그렇지만 단백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부작용도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 성인의 일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1kg당 1g, 근육 성장을 원할 때는 1.5g을 권장하고 있다. 그 이상의 과다한 단백질 섭취는 암모니아를 비정상적으로 많이 생성하기 때문에 신장 기능에 이상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단백질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이긴 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복용을 할 경우에도 신장 기능이라든지 몸의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음식으로 섭취할 경우는 대부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요새 유행하는 어떤 단백질 보충제와 같은 그런 건강기능식품이나 어떤 보충제 형태로 섭취할 경우엔 단백질을 우리가 식사로 섭취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염분도 자제해야 한다. 과다한 염분 섭취가 고혈압, 심장병 등의 질병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식욕을 자극해 과식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염분을 전혀 섭취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염분 섭취가 부족할 경우 체내 단백질이 파괴된다. 염분은 단백질을 한 것으로 뭉쳐주는 역할을 하는데 근육을 키우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염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근육 경련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음식을 먹기 때문에 따로 소금을 먹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염분은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저염 식단을 해서 나트륨을 너무 적게 먹을 경우에는 나트륨도 몸에 꼭 필요한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세끼 식사를 하는 분에게는 소금을 따로 섭취하지 않더라도 건강상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서울의 한 비만 클리닉. 운동이나 식이 조절에 실패한 여성들이나 단시간 안에 체지방을 없애버리고 싶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사실은 이제 전신 다라고 봐야 되는데 가장 집중적으로 빼고 싶은 부위는 옷을 입었을 때 일단은 복부 쪽이 제일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복부 시술 받고 싶어서 왔거든요. 필름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허리 둘레에 집중적으로 지방이 쌓이는 것 같고 복부 쪽으로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볼까 싶어가지고 와봤습니다. 최근엔 지방 흡입술보다는 지방 분해술이 인기다. 지방 분해술은 한마디로 주사나 각종 장비를 이용해서 지방을 분해하는 시술로 이곳에서는 고주파 신부열을 이용해 지방세포를 파괴하는 원리의 지방 분해술을 이용한다. 지방 흡입술보다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부작용은 없을까? 지방 조직을 구성하는 주된 세포인 지방세포의 수명이 매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길고 또 하나는 이미 사람들이 성장하고 커가는 과정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지방세포 수를 정해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자기 몸이 반응을 한다는 거죠. 쉬운 예로 앞서 말씀드린 물리적인 어떤 외과적 수술로 지방 조직을 일부 떼어내더라도 6개월이나 1년이 지나면 거의 그 지방 조직이 다시 원상복구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주머니를 없애는 것은 거의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몸에서 한 번 생기면 10년을 산다는 지방세포. 약물이나 레이저로 지방을 녹여버리는 이런 시술만이 과연 최선일까? 체지방 감소를 위해서 시술만이 옳은 방법은 절대로 될 수가 없겠죠. 체지방의 어떤 그 성상, 또 어느 정도 살들이 찌기 시작했는지, 내지는 얼마 만에 살이 많이 쪘는지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지방의 성상에 따라서는 오히려 식사량을 좀 조절을 하거나 활동량을 늘리게 되면은 당연히 살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지방 자체의 부피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체지방이 갑자기 많아졌다. 그러니까 살이 갑자기 많이 쪘다. 원인이 그게 식사량을 늘렸거나 운동량이 줄었거나 하는 게 원인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몸 상태에 따라서 그거를 보셔야 돼요. 물론 이런 시술이 체형 교정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미용을 위해 의학의 힘을 빌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요요 현상을 불러올 수도 있다. 우리 몸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지방세포의 생물학적인 특성 때문이다. 그렇다면 체지방은 과연 어떻게 없애야 효과적일까? 사실 이 질문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두 같다. 바로 식이요법과 운동이다. 여기서 또 하나 체지방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자. 땀복을 입고 운동을 하면 체지방 연소에 더 도움이 될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땀복을 입고 운동을 하게 되면 지나치게 땀을 많이 흘리고 운동을 할 때 발생되는 체내 열이 외부로 배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때문에 더 빨리 지치게 될 뿐입니다. 따라서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체지방을 태우기 위해서 운동을 할 때에는 오히려 땀복보다는 통풍이 잘 되는 가벼운 옷을 입고 운동을 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에서 지방 조직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조직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는 체지방을 마치 몸에 해로운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S라인과 몸짱 열풍 속에 지나친 다이어트와 운동은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된다. 체지방 역시 마찬가지.
최근 몸짱 열풍의 중심에 서 있는 체지방. 체지방에 대한 현대인들의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이 몸매에 관심이 많은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누가 뭐래도 귀가 솔깃하지요. 그리고 몸짱, 이게 멋있어 보이죠. 근데 사실은 어느 연예인이 나와서 자기는 체지방 0%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본 적이 있는데요. 체지방 0%면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0%라는 거는 기계가 측정하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0%라는 거고 하는 거지, 지방은 어느 정도 갖고 있죠. 근데 그 지방을, 몸에 해로운 지방을 얼마나 빼내서 적당한 지방을 제대로 갖고 있느냐, 이게 몸매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지해내야지 몸매 0% 몸짱, 사실 몸짱이 된다고 해서 건강하다는 보장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오해는 좀 풀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정한 아름다움, 그것은 겉으로 봤을 때 말랐느냐 혹은 살이 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얼마나 건강한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이다. 지방 조직은 진화를 하면서 한 개체가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건강한 몸을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절한 체지방의 유지와 운동이 아닐까.